정상훈입니다. 저는 의사고요. 지금까지 4번의 해외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레바논, 시에라리온, 그리고 최근에 수단 미션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그 질문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열정이 너무 뜨거우시네요. 근데 저희가 오늘 전부 다 답변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 때 조금 이제 그 열정을 조금만 진정시키시고 열기를 진정시키시고 잠시 제 그 추억 속으로 잠깐 다녀오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이요. 네, 제가 처음 다녀온 나라는 2011년부터 12년까지 아르메니아란 나라였습니다. 과연 아르메니아는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다음이요. 자, 우리 세계 지도가 보이는데 맨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보이죠? 맨 왼편에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보이시죠? 저기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요. 자, 바로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작은 나라, 인구 한 300만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작은 나라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잠깐만 뒤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이는 이 성당이 이게 아르메니아 정교회 성당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르메니아가 뜻밖에도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만 아는데 사실은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그래서 사실 아르메니아인들은 자기 종교, 언어,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자, 다음이요.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 멋진 성당, 풍경 굉장히 멋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르메니아가 굉장히 고원지대다 보니까 저렇게 멋진 풍경은 1년에 볼 수 있는 달이 몇 달 안 돼요. 네, 대부분 이렇게 눈 덮인 풍경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바나조르라고 제2의 아르메니아 제2의 도시였는데 1년 내내 저렇게 눈 덮인 풍경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중에 보니까, 사전 질문 중에 보니까, 생활 환경이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 생활 환경은 가시는 미션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첫 번째 미션지에서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그 숙소였거든요. 꽤 좋아 보이죠? 네, 살기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2층 집에서 살았습니다. 네, 자, 바디워시? 바디로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제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바디로션을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나절로 이제 시내에 가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쇼핑을 하면 한글 아니면 영어를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한글 아니면 영어가 써 있겠죠. 어디 해외에 나가셔도 뭔가 영어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도를 후딱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르메니아는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하고는 교류가 없어요. 오로지 북쪽에 있는 러시아하고만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문자는 딱 두 개. 아르메니아 문자와 러시아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정말 영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문자와 러시아 글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 전부 다 비슷한 통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바디워시, 로션처럼 생긴 통 몇 개를 들고 가가지고 그 카운터에 가서 그 점원에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짜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막 바르는 신용을 해서 최대한 바디 로션 막 이렇게 영어를 했더니 그 이제 점원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러니까 영어를 들으니까 굉장히 당황하신 거죠. 영어를 아마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이게 바디 로션이 맞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뭐, 맞다는 표현을 하셔서 제가 이제 샀습니다. 사가지고 집에 숙소에 와서 얼굴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지났더니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닦아냈고, 그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통역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네, 바디워시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게 아마 작은 에피소드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래서 영어가 안 통하는 세상을 사실 저는 아르메니아 가기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자, 제가 아르메니아에 썼던 일은 다제내성 결핵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다제내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결핵약, 항생제겠죠. 이 중요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가 무척 어렵고요. 치료 기간도 길기 때문에 치료 기간 전체가 굉장히 깁니다. 보통은 2년 정도 걸립니다. 조금 더 짧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자기 국민들을 잘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제네성 결핵에 걸린 국민들을. 그런데 2011년 당시 아르메니아 GDP, 1인당 GDP가 3,500달러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GDP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다제내성 결핵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리고 그러면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부담이 다제내성 결핵이 환자가 많았느냐? 바로 아까 러시아와 교류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 러시아에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이 많았어요. 아르메니아는 가난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업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러시아를 가고 러시아에서 다제내성 결핵에 걸리고 다시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그러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아르메니아에서 이 다제내성 결핵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다제내성 결핵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이 오렌지색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네, 다음 사진요. 그리고 이제 사진에 보시면 네, 이렇게 한 환자, 여성 환자를 굉장히 근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저고, 또 이제 환자분이 굉장히 심각하시죠. 이분이 복수가 이렇게 굉장히 불러오셨어요. 이분이 그 extra pulmonary, 그러니까 폐결핵 말고 폐 이외에도 결핵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결핵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 기억으로는 척추에 결핵이 있으셨다가 이제 그 복수 쪽으로도 결핵이 생기셔서 제 기억엔 난소 쪽에 결핵이 생기셨던 분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복수가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잘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그 근심 치료가 반응하지 않아서 고생했던 그러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바나조루에서 저희 바나조루 다제네성 결핵 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다 모인 건 아닌데 이렇게 봐도 꽤 많은 분들이 모였죠. 제가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었었는데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가운데 보이는 유일한 동아시아 사람이 바로 저죠. 네,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저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 바로 제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통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요, 임상병리사도 있습니다. 아까 직업 올리신 거 보니까 임상병리사 있으시더라고요. 임상병리사 있고요. 당연히 약사 있습니다. 임상병리사가 왜 있을까요? 당연히 결핵은 객담 가래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상병리사 필요하죠. 간호사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심리치료사,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스트죠.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심리치료사 맞죠? 네, 심리치료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핵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걸 디폴트 레이트라고 하는데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전체 환자의 5분의 1이나 됐어요. 그래서 저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을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치료를 끝까지 하게 하는 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그거는 도저히 저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직종의 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심리치료사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심리치료사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아까 건강, 그러니까 헬스 프로모터라고 하는 분도 있고, 소셜 워커라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 분도 있죠. 그 다음에 의사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행정, 재정, 인사, 이런 행정 분야 분도 당연히 계시죠.
그다음에 운전기사분도 있고, 우리 사무실이나 숙소를 지키시는, 경비하시는 분도 있죠. 지금 제가 벌써 얼마나 많은 직종을 얘기했나요? 이런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만이 다재내성 결핵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혼자서는, 네, 잠깐만요. 네, 혼자서는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You can save anyone alone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제 미션은 2014년부터 14년까지 레바논 미션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레바논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지도가 조금 더 커졌죠. 맨 오른쪽에 대한민국이고요. 이고요. 아까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자, 저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시리아와 요르단 있는 곳에 바로 레바논이 보이네요. 그리고 레바논 위에 보시면 레바논, 바로 그 글자 밑에 베이루트가 보이시죠? 저기가 레바논의 수도죠. 근데 그 위에 그 트리폴리 보이시죠? 네, 트리폴리가 레바논의 제2의 도시입니다. 바로 제가 저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요. 자, 트리폴리에서는 PHC가 Primary Health Care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1차 진료소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또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은 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1차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레바논 진료하면, 레바논 프로젝트 하면 시리아 내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지금 끝났나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예, 정말 참혹한 내전인데요. 이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까지 무려 32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겠습니까? 그리고요, 2013년에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 레바논에만 1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레바논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4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400만 명 정도가 레바논 인구인데 시리아 난민이 100만 명입니다. 이 레바논의 상황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리아 난민이 그렇게 흘러 넘치다 보니까 이 시리아 내전이 레바논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복잡한 나라거든요. 기독교계와 이슬람계가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또 이슬람 안에는 수니파와 시리아파라는 종파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이슬람 내부의 종파 갈등을 또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종파 갈등을 두 종파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경없는 의사회가 세 곳의 1차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제가 근무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게 바로 트리폴리 시내 모습을 제가 찍은 건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평범한 어떤 도시의 모습이죠. 다음이요. 자, 이게 트리폴리 항공 사진인데요. 자, 이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은 곳이 보이시죠? 네. 저기가 바로 Red Zone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구역이죠. 위험 구역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선이 가져 있죠. 그게 큰 도로예요. 시리아 도로인데 좀 이름도 희한하죠. 레바논 안에 한가운데 레바논 트리폴리 도시 안에 시리아 도로가 있죠. 이것도 이제 사실 사연이 있는데 어쨌든 시리아 도로를 경계로 두 개의 위험 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위험 구역 사이에 주기적으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곳이 이제 바로 세 곳의 1차 진료소 중에 여기는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소였고요. 바로 이제 우리 레바논 선생님이 시리아 난민을 지금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일가족이 지금 전부 다 아파가지고 진료받는 모습이네요. 다음이요. 자, 이 환자가 지금 어깨를 다치서 왔는데 왜 다치셨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짐작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바로 총격전 때 총을 맞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깨에서부터 총알이 뚫고 들어가서 바로 네, 그러시네요. 건샷 운드죠, 이게 바로. 어깨에서 총알이 뚫고 들어가서 팔 쪽으로 총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보면 팔 쪽 상처가 더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치명상에 안 셨기 때문에 저희 진료소에서 계속 상처를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럼 도대체 이 진료소, 우리 레바논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다음이요. 안타깝게도 이 1차 진료소들은요, 바로 총격전이 벌어질 때마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 시기, 이게 총격전이 보통 한 일주에서 열흘 정도 벌어지거든요. 사실 그 일주일에서 열흘이야말로 그 가난한 분들, 이분들이 다른 데 병원에 갈 곳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때야말로 이분들이 가장 이 1차 진료소가 필요한 때인데, 그때는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1차 진료소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국경사회 직원들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료소를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할 때 진료소를 닫아야 하는, 참 너무 안타까운, 너무 참 답답해했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장애였습니다. 다음이요. 네. 자, 이 사진이 뭐냐면 어, 위험구역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실 위험구역 안에 있는 어, 어,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전부 다 사람들이 사시는 그런 집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세대 주택이죠. 근데 이게 사진이 이제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도로 쪽으로 나 있는 곳은요. 그 건물의 측면은 전부 다 총알 자국이 나 있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한쪽에 이렇게 그 청년들의 사진이 걸려 있죠.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음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위험구역의 사진인데, 보시면 커다란 타이어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타이어가 왜 이렇게 놓여 있는 걸까요? 이 타이어 앞쪽에 지금 어떤 사진이 작아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죠? 바로 이 총격전이 벌어지면요. 이 반대편 위험구역에서 총알이 날라와서 스나이퍼들이 조준 사격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총에 맞아서 사망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어, 총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어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다음입니다. 자, 이것도 또 다른 위험구역의 사진인데, 역시 마찬가지죠. 보시면 그 사진이 보이고, 사진 뒤에 또 철판이 보이죠? 바로 저 철판이 총격전이 시작되면 저 철판을 90도로 틀어가지고 반대편 구역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막기 위한 용도. 즉, 이렇게 항상 긴장 상태에서 이분들이 살고 있죠. 바로 저 청년들의 사진, 이렇게 지금 이 두 사진에 청년들의 사진이 보이는데 저게 바로 지난 총격전 때 사망한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즉, 저 청년들이 총을 들고, 그러니까 평범한 청년들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용병이나 이런 직업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인데 총을 들고 싸운 거죠. 그리고 사망한 그런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 레바논 트리폴리 프로젝트 팀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이요. 물론 비록 총격전이 벌어질 때 저희가 멈추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팀이 함께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저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실 제가 이제 수단도 다녔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미션은 시에라리온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 지도가 더 넓어졌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맨 서쪽으로 가보시면 기니가 보이시죠? 아프리카 대륙 맨 서쪽에 기니를 보시면 자, 기니 쪽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기니와 라이베리아에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가 바로 시에라리온입니다. 네, 다음이요. 자, 에볼라 유행이 2014년에 서아프리카 쪽에서 유행했고요. 이 1년여 정도의 유행으로 자그마치 12,000명이 사망했고요. 당시에 치명률이 90%였습니다. 여러분, 치명률 90%가 잘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끝났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치명률이 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치명률 차이가 나는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레바논이나 아르메니아는
전경도 보여드리고 좀 뭐 추억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시에라리온은 전혀 그런 걸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외출도 금지되어 있었고 일체의 접촉이 불가능했어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 유일한 추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뭘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이 고무장갑으로 만든 이게 이 정체불명의 네, 물체가 무엇일지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때 제가 네, 맞추신 분이 있네요. 연말 연시에 제가 갔기 때문에 뭐 한여름 그러니까 덥죠. 네, 아프리카니까요. 근데 야간조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셨더라고요. 다음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어, 이제 병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PPE죠. 개인 방호복을 입고 이제 했는데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이게 뭐냐면 어린이 환자들이 뭐 있었죠. 네, 제가 이제 거기 아까 빼놓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에볼라가 너무나 가혹한 병인 게 어린이들은 거의 100% 사망했습니다. 특히 5세 미만 어린이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사망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들은. 그래서 이 이제 아까 그 캐서린이 이제 그 심리 치료 이런 걸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라리온 미션의 경우에는 모든 그 구활동가들에게 100% 심리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번 정도 그 심리 치료사를 만나도록 그렇게 했을 정도로 사실 어린이들의 죽음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 게 저도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이 환자들을 만날 때 조금이라도 좀 네, 아이들을 즐겁게 하려고 이렇게 그림 같은 걸 그려서 만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아이가 입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어린이들이 이제 한 명도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병동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참 부담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입원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서 입원했냐면 고아원에서 입원했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이 아기가 아이 한 4~5살로 기억을 하는데 열이 난다고 입원을 한 거예요. 저희가 정말 가슴이 철컥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에서 이 아이가 입원했는데 물론 아직 에볼라인지 모르죠. 피검사 PCR 검사를 2회 해가지고 2회에서 둘 다 음성이어야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에볼라죠.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정말 조마조마했죠. 이 아이가 만약에 양성이면 에볼라면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정말 전부 다 에볼라일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열이 많이 났거든요. 이 아이 혼자 이 병동에 있었어요. 어린이 병동에.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풍선 가지고 놀아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보시면 이마에 제가 루크라고 이렇게 제 그 이름은 정상훈이지만 제 이름을 발음하기 무척 힘들어하기 때문에 국영 의사의 미션지에 나가서는 필드에서는 이제 루크라고 다 불러주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루크라고 이마에 이렇게 써?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 시에라리온 그 에볼라 관리 센터에서는 병동에 들어가는 사람 이마에다가 그 이름을 쓰거든요. 저는 루크.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마에 이름을 썼는데 왜 그럴까요? 네. 잠깐 그쵸. 구분이 안 되니까 쓰겠죠, 당연히. 근데 왜 굳이 구분을 해야 되죠?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건데 왜 굳이 구분을 해야 될까요? 네, 시간 관계상 정답을 말씀드리면 일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일용이었죠. 네, 에볼라 치명률 90%하고 네, 전부 다 이 지금 에이프런이죠, 에이프런. 에이프런만 재활용하고요. 이 소독약에 푹 담글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나머지 무조건 일용입니다. 아니요, 고글도 일용이에요. 네, 에이프런과 장화만 재활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구분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네. 그래도 굉장히 상상력들이 훌륭하십니다. 자,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아프리카죠? 이런 옷을 입으면 얼마나 더울까요?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냥 옷을 입는 동안에 더워요. 옷을 입는데 한 10분 걸리거든요. 옷을 입으면 벌써 땀이 비 오듯이 흘러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이미 들어갈 때 더운데, 여기가 아프리카죠?
여기 에어컨 같은 게 있을까요? 보세요. 이게 천막이잖아요. 에어컨 전혀 없어요. 여기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병동에 들어가서 50분 동안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쓰러지는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50분으로 제한해도 중간에 쓰러지는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쓰러지면 자, 의사들도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도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심장병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의사에게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쓰러진 사람에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썼습니다. 굉장히 좀 극한 환경에서 저희가 일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냈습니다. 다음이요. 네. 네, 어쨌든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구호단체들의 개입으로 아까 제가 치명률이 90%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에볼라 유행 후기에는 치명률이 다음이요. 다행히 40%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경계를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은님. 정말 다양하게 많은 이제 현장 사진들과 함께 또 상세하게 어떤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시는지 조금 공유를 해 드렸는데, 또 저희가 함께 죄송합니다. 다양한 직군의 분들과 또 함께 팀으로서 일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지금 채팅창에 많이 질문 주시고 계시는데 이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볼까요? 네, so let's go for our first question that everyone was wondering about the security maybe. So here is, I want to know if there is a procedure for protection when the staff is injured while working in the field. So Catherine, could you please answer the answer? I mean, question. Yes. Yeah. So security is understandably a big concern for people when they're going to do this kind of work. You're going somewhere far from home or you're not used to any of these kinds of concerns and often working near conflict zones. So there is a very serious procedure for protection and serious rules that we have in terms of security. So every project will have an individual security plan that is linked to the particular risks in the area. And oftentimes the risks are actually things like motor vehicle accidents, so getting into an accident in a car, or issues with weather. So it's not necessarily a security issue by an outer force. But if there are any particular issues, there's procedures to limit our movements. Sometimes if there's a serious issue, staff might be evacuated or moved somewhere else. And if evacuation isn't possible, hibernation will happen. So most projects will also have a security room for people to go to in case there's issues and hibernation is needed. But everyone receives a security briefing before they arrive into their project and then also in the project as well. So security is taken very seriously and it helps us avoid most serious security incidents. Yes, and I believe that security is all of our employees or staff's responsibility as well. So I like to ask Luke about why he was like a responsibility in the field as a working in the field. 네, 그래서 상호님께서는 이제 실제로 근무하시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 직원으로서 또 어떠한 이런 그 보호에 대해서 본인이 또 신경을 쓰셨었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단에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단, 이란 나라를 잘 모르시더라도 최근에 왜 수단에서 내전이 나서 그 윤석열,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교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이제 특임 부대를 보내서
이렇게 대피시키고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즉 최근에도 이제 내전이 났죠. 그만큼 이제 수단이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단의 옴두르만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이제 수단에 있는 활동가들에게 그러니까 아까 캐서린도 말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금이 있어요.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밖에 나갈 수 일단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개인들에게 지침이 있습니다. 활동 지침. 둘째는 나갈 때 단독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지 못하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이제 거기 뭐랄까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될까? 시큐리티면 하여튼 이런 이제 네, 안전 담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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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젝트 책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책임자일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 안전 담당자에게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어서는 또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언제나 차를 타고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못 나가고 2인 이상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 차만 타고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갔답니다. 이런 국경 없는 의사회 이외의 차는 또 못 타요. 국경 없는 의사회 차만 나갈 수 있고 그럼 또 외박도 안 됩니다. 네, 이런 굉장히 엄격한 규정으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저는 그게 저한테는 별로 불편하진 않았고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그걸 지킨다면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거를 지키는 선에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안전 규범은 무엇보다도 모든 팀원들이 같이 지키는 것 또한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활동 현장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그 엄격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our next question is about the working field where we are actually works. The staff working the front line of the conflict zone. Yes, ma'am? Yeah, and so this depends on the position and also the nature of the conflict. Oftentimes, where we're working, there's low level conflict all around. So, maybe intercommunal violence or other issues like that, but it's not a full out war. And so, in that case, it's usually safe enough and we have good enough relations with the local community to remain where we are doing our work in order to have access to the patients that need us. However, if it is a more active conflict where we don't have the same security guarantees, or we're concerned about being too close to maybe either larger actors or something like that, we might evacuate some or all staff and maybe just have a skeleton team remaining on site where other people move somewhere safer. And so that's the discussion, and that always happens between the project team, the project coordinator, and the coordination. However, if anybody is uncomfortable at any time for any reason, especially due to security, they can leave. The decision to pull back or to end an assignment due to security concerns is one that we accept because we understand that everyone's risk is different, but it is something important to think about. Adding on that, I would like to also emphasize that Korean expats cannot go several countries because of our law.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게 저희가 굉장히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좀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좀 많이 여행 위험이라서 그러니까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곳들은 저희가 실제로 한국인 활동가분들을 보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권법에 따라서. 그래서 좀 이런 너무 프론트 라인이랄까? 이런 부분은 아마 한국인 고활동가분들은 좀 가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So our next question is about how we can work with whether we can go with our family in the field. 네. So Kevin, can you share the the reality there? Yes. So unfortunately,
it is very, very, very rare to be able to go on an assignment with your family. There are some projects or assignments that are, it is possible to go with a family, but that is almost exclusively in coordination. So it's never available for your first assignment. And also it has to depend on security. So most of the places we work, the security and the infrastructure are not sufficient to bring either your spouse or any dependents. And so also the question talks about working period. So the length of assignment is usually 6 to 12 months for the first assignment. And we encourage that length of assignment in general. But yes, unfortunately, it's not possible to go with your family. The number of times that it is possible is so small that it's best not to plan a career around potentially going with your family. Okay, thank you. And then our next question about how do you manage your like a career while waiting or while having another missions. So since both of you are expatriates of MSF, so I would like to hear from each of you because it can show you the different the career paths with MSF, I believe. 네, so if it is okay with you, can we start from 상훈? 네, 상훈님 먼저 어떻게 매니징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사인데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과 쪽이 아니죠. 아까 들으셨겠지만 외과 선생님들은 훨씬 짧은 미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글쎄 아마 근무하시는 병원 쪽에서 휴가를 얻으신 다음에 국경문세 활동을 하시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시고 이런 게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긴 휴가를 내실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직장과 관련될 것 같아요. 국경 없는 의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을 그 휴가를 내시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국경 없는 의사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현재 한국에서 가지고 계신 직장에서 과연 이제 이렇게 6개월씩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허락해 주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만두고 국경운세 활동을 주로 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또 단기로 이렇게 임시 직장을 구해서 활동하다가 다시 미션을 받아서 나가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Okay, 네, 감사합니다. So can we hear from the Kathleen? So for me, I personally resigned from my job in order to work with MSF in the field. So I will do an assignment for, the 6 to 12 months, and then I'll go home for a few months and rest. During that time in the United States, I claim unemployment insurance. So I get a small weekly stipend from the government due to unemployment. And I am able to take that as long as I continue to look for the work. So looking for my next assignment counts. I also know people who maybe take an unpaid vacation or leave of absence. Some people work doing either consultancy or short-term contracts. In the US, it's common in the medical field for people to work as travel nurses or travel doctors, which means that they take short-term contracts in different cities in the US and that's how they work between their assignments. Some other people own their own businesses and things like that. One thing though, it's strongly discouraged to try to do another job at the same time as doing MSF. So, working from your assignments, doing something at home. It's just very difficult with, access to internet, but then also workload. You're living and working in a new place. It's really best to not do that as much as possible. I don't know anybody who's done that. So it's just something to keep in mind.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정말 그 현장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겸업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고 또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 대부분 이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장기로 가시는 경우에는 아까 사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직장에서 만약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그 계약 조건이라면은 가능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저희 활동을 파견을 가시기 때문에 우선은 활동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직장을 유지를 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지가 결정이 되시면 그때부터 백신도 맞으시고 또 여권 비자도 준비하시고 예, 요런 과정들을 또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eah. So let's move to the next pool. So this is about the pool we have here. So how long can the applicant remain in the pool first? And after they joined here, if we couldn't get any assignment, then this will be cancelled or yeah, could you please elaborate more? Yeah, so if you apply and you are welcomed into the pool, so you are successfully brought into the pool and you have your first assignment, we usually have around 3 years that someone can remain in the pool without needing revalidation. So if you go 3 years without doing an assignment, we might just need to go over your CV, talk with references, maybe do another test and just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still checking out. And then if it's more than 5 years, you might need to fully reapply again. However, if you're still doing assignments, so if over a period of 5 years you do an assignment, maybe 1 or 2 every year or so, then you can remain in the pool indefinitely. I know somebody who's been working with MSF since the early 90s. So she's been working with MSF for 30 years and that's her full-time career. And then if you go on an assignment and for whatever reason the assignment doesn't go well and you are devalidated for that position, it will depend on the circumstances that lead to that devalidation. Sometimes it's just due to technical capacity, and then it's possible to increase your capacity and reapply. But if there's a serious issue of medical malpractice or abuse or something else, it would not be possible to reapply under that position. Also, if you apply for whatever position and you're rejected, so you don't get into the pool, you haven't been validated, you need more professional experience. If you're rejected, you can always apply again after you've worked on that. So if I say you need to work on your English or you need more experience working internationally, or you need more hands-on construction experience or training experience. If you go out and do that and then reapply, that not only does it help you because you've gained those skills, but it shows to us that you're serious about the work. So I have a candidate that I'm talking to right now. He didn't have current medical experience. He had been going to school and his French was weak. He speaks English, but his French level was weak. And so he wasn't approved, but now that he is practicing medicine again and he's been working on his French, we're able to reassess him again. So you can be rejected many times and you can still apply and I will still treat your application just as seriously every time. Yeah. So personally, I wonder, 사모님, how many times have you applied for? Did you got once through, or just you apply? You should do that. 그러니까 저는 2011년에 한 번 지원해서 그냥 한 번에 됐고요. 한 번에 통과는 됐고요. 그런데 저는 2015년에 시에라리온에 다녀온 다음에 5년 넘게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재심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활동을 안 하면 아까 재심사를 밟아야 된다, 과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캐서린이. 그래서 아까 언어 테스트부터 해서 서류 심사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저는 2번 한 거죠. 네, 2번 저는 심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 재지원도 가능하시고, 지금 상우님 케이스처럼 다시 돌아오실 땐 또 다시 재심사도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 없이 그냥 무조건 먼저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장을 드려요. 저희가 항상 어플리케이션을 검토한 후에, 서류를 검토한 후에 조금 더 보충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피드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지금 현재 부족한지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원을 해보시라. So I just explained that everyone can just reapply several times. Just Yeah, it took me 3 years to get through the process. So at the time I was working in the office in New York, so I wasn't applying directly, but I was speaking with the recruiters and they said, do something else, try gaining more experience and don't apply now. So it was very frustrating at the time, but it helps me be more ready to work in the field. Though if you told me that when I was in the process, I would have been very displeased with you. Yes, so let's move on to our next question. So this is about language. So if I can only speak like English and nothing else, then still I can apply, or is there any specific language level for get through the whole exam or whole like a test? Yeah, so usually we recommend a level of B2 for any language. So that can be English, that can be French. So English for MSF Korea, we require English. If you only speak French, we can consider you. That's just not the reality of most of our applicants. And so we say that English is required. So if you only speak English, then you're on the right track. It's not disadvantageous to not have other languages, but speaking maybe French or Spanish, possibly Arabic, is very helpful. So B2 is an intermediate plus level, I would say. And also for MSF, you don't need to have perfect grammar. You'll be working with people from all sorts of backgrounds, both professionally and educationally and in terms of their language. And so they have all different levels of English as well. So you don't have to be able to write a beautiful, gorgeous dissertation. You don't have to be able to recite poetry, but you should be able to, have good conversations, understand things in your field, be able to understand, ideally, things about MSF in your target language. So things about health and public health is always helpful, but you don't need to be able to, have a philosophical debate in English. And yes, I unfortunately don't know exactly how B2 translates. I think you guys use the TOPIK level. I don't know if that's Yes. just for Korean. Yeah. But you need to be able to understand. But then also, if you ask people to slow down or explain things a second time, especially as you adjust, everyone will understand. And it's better for you to ask and get some extra help than to not understand something important. I believe as long as you understand what Kathleen is speaking now, then it's perfect, right? And I also wonder how Luke have been prepared or practice English, because it's a kind of new area as a medical staff. So 사모님께서는 영어 어떻게 준비하셨었는지, 어떻게 또 공부를 하셨었는지 궁금한데 네, 좀 네. 같은 거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언어에 대해서 지금 영어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네. 저도 영어밖에 못합니다.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러나 이제 제가 국제업무사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제2 외국어가 필요하구나라고 절감을 해서 지금 프랑스어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어 B1까지는 왔거든요. 아까 캐서린이 B2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B2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B2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랍어도 조금 이제 하고 있고, 제가 수단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어학은 하고 있고요.
영어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분들 앞에서 굳이 내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영어를 너무 못했고요. 나이 들어서 이제 국가검사 활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영어 학원을 열심히 다녔죠. 네. 1년 동안 정말 새벽반, 6시 영어 학원 반, 열심히 아, 1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So I guess you need to pay tuition fee first, then you will dedicate your time to learn more English, right? So let's go for academy first, maybe. 네,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아마 이제 루크 상우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질문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음, 한국의 의대생이 MSF 같은 국제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언제부터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아마 아까 그 현장 활동을 공유해 주시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또 그 외에 현장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을 좀 마주치셨었는지, 그리고 I think the last question Kathleen can answer. So let's go for first two questions from the Luke. 네, 첫 번째 질문이랑 두 번째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얘기 나왔듯이, 글쎄 요즘에는 이제 의대에서 영어를, 그 언어를 그 필수 과정으로 의예과 때나 이럴 때 이렇게 그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랬다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의대 시절에 어학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그래서 영어가 기본으로 좀 된다면 가능하면 제2 외국어까지 그래서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둘 중에 하나를 조금 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준비를 그러니까 의학 공부 중에 무엇을 하는가 저는 뭐 그것까지는 굳이 의대생 시절에 특정 의학 분야를 더 뭐 공부한다 이것까지는 저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제 의대생으로서 과연 어떤 분야의 의사가 될 거니까 어떤 전문 분야의 의사가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이 질문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질문 가운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 분야 의사가 지금 더 필요하냐. 이런 질문은 꽤 있던데 지금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우선은 그 어떤 나라로 많이 가느냐. 네. 그런 질문도 있을 법한데 가장 많이 가는 대륙은 여전히 아프리카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아프리카로 많이 가고요. 저도 4번 갔는데 2번이 아프리카였죠. 한 번이 중동이고 아르메니아도 사실은 중동에서 좀 가까운 나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프리카 아니면 중동이고요. 이런 나라들의 가장 많은 질병은 감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 어린이와 산모, 임산부와 관련된 그러니까 모자 보건과 관련된 그런 질병. 그 다음이 지금 이제 분쟁 국가에서 벌어지는 외상과 관련된 뭐 총이라든지 그 전쟁으로 인한 그런 외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감염병, 그러니까 감염내과 이런 감염병, 그 다음에 어린이 소아과, 산부인과, 그 다음에 외상과 관련된 흉부외과, 혈관외과, 응급의학과, 네, 이런 분야들이 이런 분야로 아마 진출하시면 그런 분야로 전문 분야로 선택하시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시기 굉장히 좋지 않으실까. 물론 여기에 이제 이런 분야에서 또 언제나 필요한 그 마취통증의학과, 마취과 의사도 언제나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과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의사로서 일할 때 꼭 그 어려움, 제가 이제 그 어려움 제가 아까 조금 설명드렸는데, 글쎄요, 이제, 이런 그 인포 세션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긴 빠질 수도 있는데, 좀 미리 말씀드리면, 어, 안타깝게도 또 치료할 수 없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뜻밖에도. 물론, 국경 없는 의사회 덕에 우리가 살리는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국경 없는 의사 활동가들이 계속 활동을 하겠죠. 우리 활동가들끼리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구호 활동에 중독됐다 그래요. 그래서 나갔다가 오면 너무 힘들고 그런데 막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러는데 또 자꾸 나가고 싶거든요. 하지만 중독되는데 그런데 이제 무엇에 힘드냐?
국경 의사회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단에서도 그랬거든요. 이게 1차 진료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선천성 기형을 갖고 있는 어린이가 와요. 네. 수두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국외순혈이라고 옛날 말 있죠? 네, 그런 선천성 기형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요. 국경 의사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아기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우리는 1차 진료소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아기를 이런 병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게 의사로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음.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어떠한 능력껏 운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또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저희 또 다음 질문인 의사로서의 지원식 경쟁률이 높나요?에 대한 질문을 답변 조금 받아보도록 할게요. So Kathleen, could you please answer to the last question on this slide? Of course. So all positions have a certain level of competitiveness to them. You're not just competing against other Koreans, but against applicants from around the world. But so for a doctor, you might be competing against people who have more experience in tropical medicine. We recruit a lot of our local staff to work internationally when they have the skills. And so they've seen things like malaria or measles or cholera before, and so that's just something to keep in mind as you're working and as you're trying to improve your skills. When we listed the requirements such as training, experience in being a trainer and a teacher, experience leading teams, that's all very important. So it is competitive. But if you are rejected, I will always give you a reason and we can always discuss what you might need to work on.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현장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사모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그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고 그 퀄리피케이션을 많이 갖추신 그리고 또 그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좀 빠르게 파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o let's move on to our next slide. Our next slide is about nurse. So we have a lot of nurse audience today, I believe. Mhm. So let's start from our first question. How many years or skill of a skilled nurse do you usually want? The next one is what should I prepare as a nursing college student? Mhm. So for nurses, I mentioned briefly before, we require a minimum of 3 years of experience. I would say the nurse position is probably the most competitive position that we have. So 3 years is the minimum, and then we're really looking for those management skills. Most of the time, as a nurse,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be practicing as a nurse, but you're going to be maybe a nurse manager or a head nurse, so leading all of the different wards. So in terms of preparing as a college student, if there's classes on, management or planning, this might seem crazy if you're a nurse, but budgeting, designing or, planning the roster. I'm thinking about rostering, work, teamwork, things like that. And when you're in school, you might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clubs or other activities that will get you out of your comfort zone and get you working in that kind of team building environment. So that's something to be thinking about. And then once you move on to the professional skills, that once you have that time as a professional, once again, getting that experience as a manager, leading, training, supporting other people, that's really critical. Yes, thank you. 네, 아무래도 간호사로서 파견 가실 때는 가장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매니저로서 파견이 되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캐서린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밑에 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관리 그 경험이 있으신 부분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좀 경쟁률이
높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다른 포지션보다는 조금 요구 조건이 높다는 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next slide. Okay, so it's about other medical profile. Is there any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or radiologist in the field? And what is kind of difficulty that mental health manager can face in the field? The lastly is a biomedical technician. So can I work in as a biomedical technician in the field? Yeah, I think Kathleen can answer that. Yes. So I'm going to start with the mental health question just because I noticed somebody in the chat mentioning that they are a mental health professional. So we do have mental health activity managers in different positions in the field. And so often these positions are designing programs maybe for displaced populations, refugee populations. Dr. Sang-hoon, he was working in an Ebola context. We often provide mental health support for people who have recovered from Ebola because it can be a very isolating and traumatizing experience. Maybe people who have dealt with conflict. And so as in any position, as a mental health manager, you'll be working with local practitioners. And so that might be people who have a diploma in psychology or something like that. Or it might be people who have a regular medical diploma, but who work as a counselor. And so you'll be working with them, designing programs, collecting data, providing feedback. But you won't necessarily be, you most likely won't be doing the consultations yourself because there's the language barrier, there's a cultural barrier. And so you want to make sure that the patient is as comfortable as possible. Some of the difficulties can be that barrier. A lot of people want to be able to help directly, and so that can be very tough. Also, in many contexts, mental health might not be a normal part of their medical understanding, so there might not be much of a history or a background of mental health in the area, and so that can definitely be difficult. And then also dealing with just very potentially traumatic things that we don't necessarily see here in Korea. So potentially victims of war, victims of communal violence, people dealing with some really traumatic things from a young age. So that can be difficult. And then just on the other two, so we're mentioning some of these positions: laboratory technologist, radiologist, biomedical technician. These positions are positions that are extremely rare. I do think I've seen biomeds before, but often these positions are, there's somebody local, and maybe occasionally we send a technician, but often this level of advanced technology is not available in the field. Dr. Sang-hoon might be able to talk about it more, but often, you're lucky if you have an X-ray. You definitely don't have an MRI. You definitely don't have, advanced materials. And so, a lot of these things aren't possible to do. Sometimes you don't have good testing capacity. Maybe you take a test and you send it to the capital. So there's a lot of limits to what we have. And so that means we don't always have those positions. We did have lab techs in my first assignment. It was a very large project, but they were managed by the head nurse. And so we didn't have a specific international mobile staff. Do you have anything to add, Sang-hoon? 네. 네. 그러니까 임산병리사와 방사선 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캐서린도 잠깐 덧붙였는데 이분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분들이 직접 근무를 그 프로젝트 내내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현지에서 있는 현지 임상병리사나 현지 방사선사가 그냥 그분들을 뽑아서 일을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인력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간호사분들처럼 가끔 관리자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사 분들이 하는 그 이제 그 장비나
정도, 그 품질 관리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 미션 같은 경우에 그 객담 검사 같은 거 할 때 그 장비 같은 게 품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방사선 장비도 그렇죠. 근데 이런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플라잉 스텝이라고 여러 결핵 프로젝트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나라마다 잠깐씩 체류하면서, 즉 한 일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그 객담 검사 장비를 체크하거나 혹은 방사선 장비를 체크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국경검사회 프로젝트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장비들을 체크하는 그런 임상병리사시거나 방사선사시거나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는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저같이 한 나라에서 오래 체류하면서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오래 일하는 이런 방식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방식의 근무를 좀 하시게 된다. 그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현장에 장기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떠한 좀 특정 프로파일 지금 문의 주신 뭐 병리사, 방사선사 뭐 요쪽 특정한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프로젝트별로 움직이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이제 관리나 아니면 코칭을 도와주시는 그런 포지션들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드물고 좀 많지 않은 자리여서 요것도 굉장히 좀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our next session. This is for non-medical. I think Kathleen can mainly answer those questions. Yes. Yeah. Yeah, so as I mentioned, I know we've been focusing a lot with these questions on medical profiles, but for non-medical, so as I mentioned, there are administrative profiles that mostly do HR and finance, and then logisticians is the other really big group, non-medical. So when we talk about logistician with MSF, what is the work of a logistician? This, we really mean more of a technical manager. So somebody who has a background maybe in construction, mechanics, maybe water and sanitation, electricity, something like that. A logistician in MSF is really an all-around type of person. So they manage movements, they manage security, they manage the base, they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running. They manage supply. They are in charge of doing contracts for construction. They manage the drivers. So it is a lot of work. We do also have supply logisticians. I think when we say logistician, a lot of people think procurement. In MSF, we have supply logisticians and general logisticians. And so the general logisticians is this jack of all trades. So somebody who's doing a lot of different technical jobs. And so for that, in terms of study, we do have people who have studied engineering or water systems or construction and architecture. But also the best area of study is the study you will do with your work. The logisticians are managing very large teams. They're managing a lot of different aspects. So becoming adaptable and able to MacGyver things or put together a solution, that's really what is important. For other non-medical profiles, such as an admin or, in HR finance, either studying HR or studying accounting can be very useful. We have some people who have a legal background or maybe a political science background. But once again, having that work experience managing payroll, managing expenses, managing a budget is very important. And we do provide trainings for all profiles, but both admins and logisticians, they will do what we call in French, préparation prière départure. So it's PPD. And so that is your first departure training where we train you how to use the systems that we have. So we have a specific HR system, a specific finance system, and then for the logisticians, they have different systems for their supply orders, for keeping track of all of their equipment, how to do the contracts. And so these trainings are available. And then also there's many resources online that people can use. So there's no one is ever alone in doing this job.
Okay, thank you. 네. So this was the last slide for our Q&A section, and we were slightly over the expected end time. So maybe we can pick up a few more questions from our chat, and then we can close the info session tonight. So let me pick up a few of questions from the chat. So this is a very I think I can answer a few questions in Korean quickly. 네, 우선은 연차 25일 여쭤보시는 부분인데 1년 만근 시에 25일 발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견 기간이 모든 그 활동 기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활동 기간에 맞춰서 지금 1년 만근의 이 25일을 좀 일할 계산해서 부여받게 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의 그 파견 기간이다라고 하시면 12.5일 정도의 연차가 부여되시고 요거는 이제 활동 기간 중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 think this question is kind of interesting that it was about the personality, like if I'm not the leader type, like who is out speaking or outgoing person, that is this still available to work in or communicate? I mean, the team mood. Yeah, so everybody has a different personality. I think you can probably see, you know, every kind of human possible working with MSF. And so some people are more comfortable kind of staying, you know, doing their thing. However, the important thing to realize is that we're not here just to do the job. We also are here to increase the capacity of the people that we're working with. MSF is an emergency organization. The idea is that we leave as soon as possible. Nowadays, more and more emergencies are chronic. So you have chronic malnutrition, chronic malaria, chronic lack of access to resources. So we can't leave easily. But we hope to one day, and that means training our staff. And so in terms of being a leader, you don't have to get up and give a big speech. Sorry, but you should be able to work closely with your staff and think about their development and provide them with support and feedback. Thank you, Kathleen. How about Luke? What's your opinion on this question? 고백하자면 저도 그런 성격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그 계속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저희 같은 그 해외 활동가들은 직종을 막론하고 대부분은 관리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내성적인 것과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도 직장에서 훌륭한 상사가 될 수 있잖아요. 관리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록 내성적인 사람도 내성적인 성격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서 그 훌륭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그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얼만큼 이 문화 또는 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 계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I will go for, let's check the fine. Yeah, I will go for one more question, and sorry for, we couldn't answer a whole question we received here, but we still can receive all the questions from the email that we will provide later on. 네, 그래서 이메일 어드레스를 저희가 그러니까 보여드릴 텐데 그 이메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특히나 잡 관련된 본인의 프로파일에 관련된 답변은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받으시는 편이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re you able to skip forward to that slide so people can see the email and write it down if they Yeah, will sure. have any questions?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메일 어드레스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이메일 주소는 캐서린이 담당하다 보니까 so it will be better to question in English for the quick answer, I think. Yes, so I am the one who mans this email. So for any questions, you can always email me in English. Yes, unfortunately, since English is required,
to work, we do often require English in order to do the emails. But if you have a very specific question and really struggle with the English, we can work something out. But it's best to go in English to be fully understood. Okay, then I will just ask last comments to the audience for each of you. So shall we start from 상훈?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갑자기 무슨 말을 드릴까요? 네. 좀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분들. 아, 네. Shall we go for? 생각이 안 납니다. Give a place to 상훈. Sorry, do you want me to go ahead? Yes, 네. please. Yeah. So just in terms of final comments, so if you are interested in going to the field with MSF, it is a very special kind of work to do. It is very difficult in many times and extremely rewarding many times. It requires sacrifices and it gives you things that you won't be able to get anywhere else. And so if you are thinking of doing thi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you've already done a great step. I attended at least 5 information sessions before I was really thinking of applying. And it just really helped me to understand the choice that I was making. If you do have any questions, the email is on the screen. You can always reach out to me. I'm happy to work with you. Also, if you apply, even if there's maybe something that's not quite there with your application, we can work together. I'm very excited to be working with as many of you as possible. I think that everyone has a lot to contribute to the MSF movement. And I think that your contributions are going to be very important. And so I'm really excited for that opportunity to work with you guys. If now isn't the right time to apply, that's fine. Like I said, it took me a few years to be ready, and then it took me a few years to actually do the application. But there's always things you can work on in the meantime. And, just doing that will help you, discover more about this interesting and crazy world that we're working in. Okay, thank you. 상훈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코멘트는 전혀 상상하지는 못해서, 네. 오늘 여러 가지, 아마 국경문사회에 지원하고 해외 활동가로 뽑히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여러 높은 문턱이 있는 것처럼 오늘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활동가로 현장에서 활동하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그 행복감, 만족감, 아마 그것은 무엇으로도 상상하시기 아마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고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꺼이 저는 여러분들이 바꾸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o thank you to all our audience. So we normally close our 상훈, where are you? 상훈님 혹시 계시나요? 네. So we close our section normally saying together this last sentence which you are seeing now from our PPT. So I will count on 3, then let's say together and say goodbye to our audience. So I'll count 3, 2, 1. See you in the field. See you in the field. Thank you for participating.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